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학기 원격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정다운 대화가 가득한 국어 1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억해야 할 것들 있죠? 2학기 수업에서는 국어 교과서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주하지 못하기에 더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2학기 수업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학기에는 2단원과 4단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단원은 읽고 대화하고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예요. 그리고 4단원은 성장의 시간. 우리 또래의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원을 우리 같이 살펴볼 건데요. 책을 읽고 책을 나누는 과정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 책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선정하기 전에요.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법한 단어예요. 사춘기. 너 사춘기야? 사춘기라 그래. 사춘기가 왜 이렇게 별나? 등등등.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일 것 같은데요. 도대체 사춘기가 무엇일까? 네, 사춘기, 봄을 생각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봄은 어떤 시기일까요? 봄 하면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 중에 생명이 있죠. 아마 생명을 키워가기 위해 마음과 몸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1학기 때 함께 봤던 시 기억하나요? 흔들리며 꽃을 피워가는 시기. 그게 바로 사춘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마음껏 흔들려 봐야 되겠죠. 그런데 흔들리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흔들려야 할까? 정답은 없지만 무언가 자신의 답을 찾게 되면 그때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답을 찾아서가 아니라 답을 찾기를 포기해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흔들리며 방황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포스터는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포스터예요.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기에 다 끝내지 못한 고민을 청년의 시기까지 이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고민한다는 게 흔들린다는 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분명한 것은 충분히 흔들려야 충분히 고민을 해야 그 시기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신랑이랑 결혼한 지 한 7년 만에 이혼을 한번 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진짜 심각하게. 네, 신랑이 집을 나갔어요. 신랑이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많지 않죠. 저도 놀랬으니까요. 많이 놀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결혼을 정말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집을 나가더라고요. 이혼을 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때 아기가 없고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 아침마다 밥을 먹어야 되고 너무 힘든 삶치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네,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근데 3주 만에 들어오긴 했어. 근데 이게 냉전이 6개월 정도 계속 지속되고
때리는 거예요. 6시간도 힘겨울이나. 6개월이나. 그래서 난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면 이거 딱 선택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이혼한다. 극단적이게. 이거 약간 중앙노동당 방송 톤인데 선택은 두 가지다. 왜냐면 6개월이 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빨리 이 푸는 쪽이고 신랑은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 서로 노력을 해본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1번 이혼하자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너무 무섭잖아. 무섭지만 그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신랑이 이걸 1번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2번을 노력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컨설팅을 받기를 시작했어요. 잘했다. 네, 부부 컨설팅을 받았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까지 네, 사랑에는 5가지가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스킨십을 해줄 때 궁뎅이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뭐든지 간에, 그 두 번째는 칭찬하는 말, 세 번째 선물, 실빈부터 명품 가방, 뭐 외제차, 작은 거든 큰 작은 거든 큰 거든 선물을 받았을 때 저 여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 번째 봉사, 밥을 해주고 음식을 해주고 나를 위해 봉사해 주는 거. 서로. 5번째 함께하는 시간, 같이 시간을 제일 중요하네 공유해주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희철이의 언어인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게 다 다르다고. 받을 때. 그러면 같은 사랑의 언어들끼리 만나면 최고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성 간의 매력을 하나도 못 느낀대요. 그래서 반대가 끌리는 이유 막 그런 말이 있듯이. 약간 그런 거야. 우리 부부는 어떻게 나왔냐면 저는 스킨십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은 뭐였을까요? 난 알아. 함께하는 시간. 딩동댕동! 맞아.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거였구나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원래 워커홀릭이에요. 원래 일하면서 엄청난 행복을 느끼는데 제가 연애할 때 일을 안 했어요. 7개월 동안. 왜 안 했냐면 신랑이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가지고 푹 빠져서. 완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내가 신랑 오피스텔에 들어가가지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우렁각시를 한 거야.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완전 바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낀 거야.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게 아침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출근시키고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아침을 차리기 시작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 뭐야 이것 때문에 집을 나갔어 이럴 정도로 너무 급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거야. 관계가. 다행이긴 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제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 그리고 방금 본 영상에서도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성을 떠올리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친구, 이성.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해요. 누구나 사랑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다른 것이고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뒤집으면 상처의 언어가 되기도 해요. 나는 왜 이럴 때 더 많이 상처를 받을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언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5가지는요, 모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는 모두가 다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의 저장소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떤 사랑의 언어는 그 저장소를 천천히 채워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랑의 언어는 그 저장소를 콸콸콸콸 금방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청소년 시기는, 그리고 사춘기는요, 자기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돌아보다 보면 그 사람들의 장점과 좋은 점과 함께 나의 부족한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점 기준은 높아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존감은 점점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때요?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볼까요? 어릴 때는요, 일어나 앉기만 해도 사실 칭찬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걸어 다니기만 해도 칭찬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웃어주기만 해도 칭찬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요, 부모님께 칭찬받는 게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죠.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인정하는 말에는 칭찬하는 말과 애정의 말이 들어가요. 혹은 말이 아닌 글도 괜찮습니다. 칭찬하는 말이나 애정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못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게 나에게 참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인정의 말은 우리가 아첨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정하는 말이 나의 사랑의 언어다. 그런 친구들은 아첨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랑의 언어는 1초 1분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함께하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랑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죠. 양보다는 질이고요. 그 순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핵심은 나를 위해 얼마나 의도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진정한 대화나 함께하는 활동들을 의미해요. 방금 살펴봤던 인정하는 말은요,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말이 중요하고요. 여기 함께하는 시간의 진정한 대화는요, 내가 하는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나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사랑의 언어다 하는 친구들은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초대받아야만 의미 있는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나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화나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봉사는요,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돕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위해 기대하지 않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인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봉사,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종이에요. 조종은 사랑이 아닙니다.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친구들은요, 잘 감사할 줄 알아요. 왜냐? 그게 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주는 봉사에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죠.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한 우렁각시가 되거나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호구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하면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물 역시 중요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선물을 선물되게 하는 것. 선물은 거래가, 협상이, 보상이 아니에요. 선물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선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너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친구들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나에게 선물해 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면 내 사랑의 언어는 선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물은 개인적인 선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귀한 선물도 있어요. 개인적인 선물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선물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귀한 선물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좋겠다, 우와 하는 그런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이비 선물이 있어요. 선물인 척 하는 게 있죠.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대가를 말하는 것들. 그래서 이 사이비 선물은요, 다른 말로 뇌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스킨십이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요. 이 스킨십은 건강한 삶을 위해 굉장히 중요해요. 아기를 생각해 볼까요? 어릴 때 스킨십은 특별히 더 중요하죠. 아기가 충분한 스킨십을 하면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일 때는 양육자와 나누는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점차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스킨십의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스킨십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적절한 스킨십, 불편하지만 필요한 스킨십, 부적절하고 위험한 스킨십입니다. 적절한 스킨십은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스킨십이죠. 안전선을 지켜주는 거,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적절한 스킨십이에요. 불필요하지만 필요한 스킨십의 예를 들면 의사의 진료가 있겠죠. 청진기를 갖다 대는 것, 내가 불편한 부위를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스킨십입니다. 부적절하고 위험한 스킨십도 있어요. 이 부적절하고 위험한 스킨십은요, 혼란과 상처, 분노와 죄책감, 슬픔 혹은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부적절하고 위험한 스킨십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순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어려울 때는 그 장소를 바로 떠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부적절하고 위험한 스킨십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스킨십에서는요, 타이밍과 방식을 존중해야 돼요. 등을 토닥이거나 손을 잡았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이런 것도 스킨십에 좋은 효과겠죠. 남학생들의 몸싸움, 그리고 스포츠, 이런 것도 스킨십의 일종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남학생들은 운동을 하면서 친해진다. 그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혹은 언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나요?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답변하면서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도 알 수 있지만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나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랑의 언어는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요. 할 때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방식이 편하구나, 나는 이런 방식이 좋구나를 알아차리는 것도 필요해요. 이 5가지 중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반응하는, 특별히 더 중요한 제1 사랑의 언어, 제2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니,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첫걸음, 오늘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업인 듯 국어 수업 같지 않은, 하지만 국어 수업인 그런 시간이죠. 오늘 링크되어 있는 구글 설문에 참여해주고, 그리고 방학 숙제도 제출해주세요. 공지사항에 보면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